지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누리호가 우주로 솟아오르기 바로 전날 밤 누리호 발사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온 BBC 서울 특파원이 고흥에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대학병원도 심장 전문의도 없는 외진 곳에서 그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비난했던 비관론자였기에 이대로 죽는 건가 절망이 그의 심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폄하했던 한국의 119 응급 헬기가 밤하늘을 찢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 5분 만에 시작된 기적 같은 초정밀 응급 시술. 놀랍게도 한국 의료진은 영국에서도 풀지 못한 심장 문제의 숨겨진 원인을 밝혀냅니다. 이후 BBC 본사가 내놓은 충격적인 헤드라인. 한국이 진정 위대한 건 궤도를 수놓은 누리호가 아니라 바로 이 인류애와 정밀 기술에 있었다. 지금부터 하나의 심장과 하나의 우주를 위해 뛰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실화를 공개합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리호보다 더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세계 최고 한국 의료진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멎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죠.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막 완성한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 한국의 과시용 우주 프로젝트. 저는 리차드 브루스, BBC 서울 특파원으로 15년 넘게 아시아를 취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 밤, 내일 있을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마감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얼마나 허황된 과시인지 폭로하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기술 자립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리호든 6세대 통신망이든 모두 선진국 기술을 모방한 과대 포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유럽에서 온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제 기사는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통계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술력은 의심스럽다. 이런 논조로 일관했죠. 그게 제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유럽 지식인의 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몸이 배신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 한국 땅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호텔 직원이 제 비명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직원은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넣었죠.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의료는 못 믿어. 영국 대사관에 연락해. 직원은 당황했지만 신고는 이미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한국 응급 시스템을 불렀냐고. 하지만 말할 힘조차 없었죠. 바닥에 쓰러진 채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한국 같은 곳에서 신고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감각으로는 한참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4분 30초였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중한 진동이 건물 전체를 흔들었죠. 그리고 복도를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 문이 열리면서 응급 의료팀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심전도 부착, 혈압 측정, 산소 마스크 장착이 동시에 진행됐죠. 저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남자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최민준 팀장이었죠. 최민준 팀장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현장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병원 이송만으로는 늦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공포를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처치를 한다고? 한국 의료진이? 최민준 팀장은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성훈 교수님께 화상 연결 준비, 초정밀 시술 장비 세팅, 환자 안정화 우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들것에 실리는 순간 저는 최민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영국 병원으로 보내주시오. 한국 의료는 믿을 수 없소.
최민준 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명은 30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영국까지 가려면 12시간이 필요하죠.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옳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고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시스템에 목숨을 맡기게 되다니. 헬기 안은 각종 의료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최민준 팀장과 팀원들은 쉼없이 움직이며 제 상태를 체크했죠. 모니터에는 제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실세동, 혈압 급강하, 산소 포화도 저하. 숫자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팀장이 태블릿을 켜면서 말했습니다. 박성훈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성훈 교수였죠. 박성훈 교수가 화면을 통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관상동맥 98% 폐쇄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심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최민준 팀장님, 초정밀 시술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심장 시술을 한다고? 헬기 안에서?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팀장이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로봇팔 같은 장치들이 펼쳐졌고 모니터가 여러 개 켜졌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화면을 통해 지시했죠. 이 기술은 누리호 발사체 조립에 쓰인 정밀 제어 시스템을 의료에 적용한 것입니다. 0.1mm 오차도 없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제가 조롱했던 바로 그 기술이 지금 저를 살리려 한다고? 아이러니했습니다. 동시에 공포스러웠죠. 박성훈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민준 팀장님, 환자의 심장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 주십시오. 3차원 영상 활성화, 혈관 내 초음파 준비, 로봇 팔 0점 조정 시작. 최민준 팀장은 박성훈 교수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손놀림은 정교했고 서로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정말 전문가구나. 마취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저는 박성훈 교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차드 브루스 특파원님, 당신은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보장합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제가 평생 무시하고 폄하했던 한국의 기술이 지금 제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박성훈 교수의 원격 지휘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 혈관 상태를 보면서 최민준 팀장에게 밀리미터 단위로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조금 더 왼쪽, 0.5mm 각도 조정, 혈전 제거 시작. 최민준 팀장은 그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로봇팔이 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 막힌 부분을 찾아냈고 혈전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시술 중에 박성훈 교수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혈관 속에 오래된 혈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심장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년간 누적된 결과였죠. 박성훈 교수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시달려 왔군요. 심리적 압박이 육체를 파괴한 케이스입니다. 최민준 팀장이 물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박성훈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깊은 불신과 공포일 겁니다. 시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헬기는 병원 옥상에 착륙했고 저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직접 최종 점검을 했죠.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회복은 육체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최민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두 사람은 제 침대 옆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심장 박동은 안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환자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먼저 마음속의 불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깨어난 건 그로부터 12시간 후였습니다.
중환자실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에는 각종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삐 소리가 났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제 곁에 서 있었죠. 박성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쉬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은 안전합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난 건가? 한국 의료진 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런던 BBC 본사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차드, 자네 살아있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자네가 쓴 누리호 비판 기사는 어떻게 할 건가? 발사가 내일 모레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내보내십시오. 제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자네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논조를 조금 완화하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진에게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건 단지 운이 좋았던 거야. 누리호 기술이 진짜로 대단한 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회진을 왔죠. 박성훈 교수는 차트를 확인하면서 물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누리호 기술, 그게 정말 제 생명을 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의료 시술이었습니까? 박성훈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 혈관 내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시술 전 상태입니다. 98% 폐쇄된 혈관, 여러 개의 혈전, 그리고 극도로 좁아진 통로. 일반적인 시술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리호 정밀 제어 기술을 적용한 로봇 시술 후의 상태입니다. 혈관은 깨끗하게 뚫려 있었고 혈전은 모두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누리호 발사체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립되어야 하고 궤도 진입 각도도 정확해야 하죠. 이 기술을 의료용 로봇에 적용한 겁니다. 특파원님의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통로였습니다. 일반 시술로는 혈관을 파열시킬 위험이 컸죠. 하지만 누리호급 정밀성으로 안전하게 혈전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기술이 실제로는 이렇게 대단한 거였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기술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신뢰성과는 다른 문제죠. 박성훈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파원님, 기술은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4분 30초 만에 헬기가 도착한 것. 최민준 팀장이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 제가 원격으로 시술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게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특파원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교수는 맞았습니다. 저를 살린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특파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에서 발견된 혈전은 단순한 콜레스테롤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년간 쌓인 결과였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아마도 깊은 불신과 공포일 겁니다. 육체를 치료했지만 진정한 회복은 특파원님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박성훈 교수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한국을 무시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관점을, 제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진실을 쓸까?
아니면 제 편견을 고집할까?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헬기 안에서 죽어가는 꿈이었죠. 최민준 팀장과 박성훈 교수가 저를 살리려 하지만 저는 계속 거부합니다.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저는 헬기 안에서 숨을 거두고 시체가 되어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죠. 특파원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조여오기 시작했거든요. 간호사가 박성훈 교수를 호출했고 박성훈 교수가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심장 쇼크 재발 징후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즉시 안정시켜야 합니다.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저는 박성훈 교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특파원님, 지금 당신의 심장을 위협하는 건 육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공포입니다.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박성훈 교수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불신이 당신을 평생 괴롭혀왔고 결국 심장을 파괴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신을 살렸지만 당신이 스스로 불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교수님은 의사지 심리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박성훈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혈관 속을 봤습니다. 수년간 쌓인 스트레스의 흔적을, 공포와 불신이 만든 혈전을 직접 제거했습니다. 이건 판단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특파원님,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불신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박성훈 교수가 나가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정말 나는 뭘 두려워하는 걸까? 왜 한국을 그토록 불신하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유럽 지식인인 제가 한국 같은 나라에게 배워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제 자존심을 무너뜨릴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제 심장은 한국 기술로 고쳐졌습니다. 제 생명은 한국 시스템이 구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실을 봐야 한다. 비록 그게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더라도. 다음 날 누리호 5차 발사일이었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는 생중계가 시작됐죠. 저는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정말 성공할까? 아니면 제 예상대로 실패할까? 화면에는 나로 우주센터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누리호가 발사대 위에 서 있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5번째 도전입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 반열에 오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7, 6, 5.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4, 3, 2, 1. 발사. 누리호가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켓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상승했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성 분리 성공. 화면에는 관제센터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성공했다. 정말 성공한 거야. 제가 과시용이라고 조롱했던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을 다룬 내용이었죠. 수십 년간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집념.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한 엔지니어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누리호 기술이 의료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화면 속 박성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주의 정밀성이 생명을 구합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 그게 한국의 집념입니다. 저는 눈물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과시용이라고 폄하했던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15년간 한국을 취재하면서 저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끼고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을 진짜로 치유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집념이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저를 살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훈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박성훈 교수는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물었죠. 어젯밤 누리호 발사를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성공하더군요. 박성훈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파원님의 심박수도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누리호의 성공을 보고 마음속 불신을 조금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성훈 교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박성훈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깨달으신 거군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취재하면서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모방이고 시스템은 불안하고 통계는 과장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숨을 구한 건 바로 그 기술이고 그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박성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파원님, 당신을 살린 건 단지 기계가 아닙니다. 4분 30초의 출동, 0.1mm 오차 없는 기술, 그리고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의 집념.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한 겁니다. 이게 K 프리미엄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박성훈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특파원님의 치료 타임라인입니다. 신고접수 30초, 헬기 이륙 1분, 현장 도착 4분 30초, 시술 시작 6분, 병원 도착 25분, 최종 안정 40분. 총 40분 만에 모든 과정이 완료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속도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지 응급 의료만이 아닙니다. 우주 기술, 통신 기술, 제조 기술 모두 같은 철학으로 작동합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성,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 이게 한국이 세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죠. 저는 박성훈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경험을 기사로 쓴다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을 오해했고 실제로는 놀라운 나라라는 내용으로요. 박성훈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특파원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쓰십시오. 과장도 축소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십시오.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특파원님은 이제 거의 회복됐습니다. 조만간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을 치료한 건 저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치유한 건 특파원님 스스로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편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런던 BBC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이었죠. 리차드, 자네 누리호 발사 성공을 봤나? 우리 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사를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을 조명하는 내용으로요. 편집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15년간 한국을 비판해온 자네가 갑자기 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네. 하지만 우리 경영진을 설득해야 할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BBC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네. 갑자기 논조를 바꾸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경영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해 주십시오. 편집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내일 오전 10시에 잡겠네.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BBC 경영진 5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편집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루스 특파원, 당신이 기사 논조를 바꾸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응급 시스템과 의료 기술에 의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15년간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편집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틀렸습니까? 저는 화면을 공유하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신고 후 4분 30초 만에 헬기가 도착했고 현장에서 누리호 정밀 기술을 적용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40분 만에 완료됐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5차 발사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건 과시용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한 겁니다. 경영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특파원, 당신은 15년간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갑자기 논조를 바꾸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진실입니다. 제가 15년간 틀렸던 겁니다. 편견으로 한국을 봤고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목숨을 구한 건 바로 그 한국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편집국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은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편집국장이 경영진과 짧게 협의한 후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우주 궤도 위의 누리호가 아니라 바로 이 인류애와 정밀 기술에 있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감동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2번 태어났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15년간 한국을 오해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나를 거의 죽일 뻔했다. 하지만 한국은 나를 살렸다. 그리고 진실을 보게 했다.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성훈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하면서 말했죠.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훈 교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특파원님이 마음의 편견까지 치유하신 건 스스로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퇴원하기 전 저는 최민준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최민준 팀장은 응급센터에서 다음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최민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날 헬기 안에서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압니다.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한국 의료를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민준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자들은 공포에 빠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파원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최민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최민준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최민준 팀장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BBC 카메라가 돌아가고 편집장이 화상으로 질문했습니다. 브루스 특파원,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편견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누리호의 나라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편집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한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기술과 인간성을 동시에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기술이 저를 살렸고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편집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엔딩이네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냉소와 편견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와 존경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저를 태운 택시 옆을 지나가는 전광판에 떴습니다. BBC 특파원, 한국 의료의 목숨 구해, 누리호 기술의 위대함 증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15년간의 편견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한국. 그리고 이번에는 비평가가 아니라 증언자로 오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면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이 심장은 이제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집념이 살려낸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한국은 제게 생명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평생 세상에 전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뉴스 TV였습니다.